블랙 페미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호 교차성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로 나 여성이야, 남성들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고 싶어, 그게 아니라 성차별이나 또 계급이나 그리고 젠더 정체성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꼬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호 교차성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페미니즘이 뭐 많더라고요, 책이. 이제 그래서 적당히 끝나고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봐도 책이 새로운 책이 나오고 막 그래서 언제까지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서 오늘 이제 4번째 시간이고요. 다음에 5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론 중심으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론 중심하면 좀 어려워하시는데 다음 주에는 그 줄리아 크리스테바하고 그다음 스피박이라고 여기서 잘 나가는 인도계 학자가 있죠. 그 두 분을 연구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책 우리가 페미니즘 철학 입문이라고 한 책에서 소개된 그런 마지막 그 페미니스트하고 또 블랙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블랙 페미니즘은 뭐 우머니즘이라고도 뭐 불린다고 할 수는 없고 블랙 페미니즘의 일파 중에 우머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랙 페미니즘도 뭐 워낙 이제 분파가 많은데 그중에 제일 우머니즘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뭐 그 페미니즘이 불어라면 우머니즘은 영어로 바뀐 건데 제가 말할 때 흑인 여성 신학을 우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사람 대접을 먼저 받고 싶다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흑인 여성들이 워낙 열악하게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머니즘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블랙 페미니즘은 60, 70년대 민권운동과 함께 시작했고요. 우리 잘 아는 블랙팬서, 우리 어릴 때는 흑표당이라고 불렀어요. 흑표당. 블랙팬서 같은 단체로부터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안에서도 엄청나게 성차별이 많았다는 거죠. 주로 여성 운동가들은 뭐 서류 정리나 시키고 어떤 기획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뒷전이고 그래서 이제 야 남자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흑표당하고 같이 못하겠다. 흑표당만이 아니라 60, 70년대 민권운동할 때 우리에게는 블랙팬서가 제일 유명하지만 다른 이제 흑인 남성 인권단체가 많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활동하던 흑인 여성 운동가들이 다 빠져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블랙 페미니즘이라는 한 유파가 생겼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예제 폐지 이후에 1920년대까지 이제 이 블랙 페미니즘의 그 초기 효시를 연 사람들이 많은 주장들을 했는데 이들이 제일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일단 성차별, 뭐 페미니즘의 기본적인 거겠죠. 그리고 계급. 아무리 노예가 해방됐어도 지금도 흑인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세상인데 그다음에 젠더 정체성. 왜냐하면 이제 20년대였으면 아주 조심스럽게 미력이나마 그런 젠더 문제에 있어서 그 게이나 레즈비언의 문제를 조금씩 이제 태동할 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인종 차별이 뒤섞여 있어서 블랙 페미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호 교차성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로 나 여성이야, 남성들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고 싶어, 그게 아니라 성차별이나 또 계급이나 또 계급에서도 뭐 아무리 노예 해방이 됐어도 또 그 안에서도 뭐 빈부의 격차도 있을 수 있고요. 흑인 사회 안에서. 그리고 젠더 정체성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꼬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호 교차성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블랙 페미니즘에서는 상호 교차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흑인 여성들이 백인 여성과는 권력 구조 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백인 여성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 여성들은 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흑인들의 그 투표권을 허락을 한 것을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그게 이제 백인 페미니즘 운동의 흑역사인데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흑인 문제까지도 걸고 넘어져서 흑인의 그 참정권을 주어진 것을 뭐 반대 운동하고 초기에는 굉장히 분열상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성하면 백인 여성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아하고 이때만 해도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기 전이니까 우아하게 가정을 지키는데 흑인 여성들은 다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흑인 여성들은 사실은 직업 전선에 더 일찍 뛰어들었다는 거죠. 노예 시절부터 이미 바깥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또 살림을 해야 되는. 흑인 여성들은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업주부의 역할을 가지고 그 부엌으로부터의 해방 뭐 이런 것을 이제 페미니즘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걸 주장을 했는데 흑인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 집에 들어가도 하고 차라리 전업주부가 되면 우리는 좋겠다는 거죠. 오히려
밖에서 일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백인 1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머니즘, 흑인들만의 여성 운동인 페미니즘인 우머니즘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앨리스 워커가 누군지 아시죠? 그 칼라 퍼플의 작가입니다. 우리 다들 저도 소설은 안 읽었습니다. 영화가 워낙 유명하니까 참 정말 그 굉장히 긴 영화인데 재미있었죠. 그 앨리스 워커가 우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처음으로 장명을 했습니다. 앨리스 워커가 한 10몇 년 전에 한국 와서 강연도 했는데요. 유니언 신학교에 이제 현경이라고 하는 한국계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경이랑도 굉장히 가깝고 한국 와서도 현경이 통역을 했던가 아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도 굉장히 재밌는 분인데 지금은 그분은 누구냐면 우리 노무현 시절에 법무부 장관 하던 강금실 장관과 이제 경기여고 동기동창인데 56년생들이죠. 저보다 2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이대 기독교학과를 나오고 이대 기독교학과에서 그 당시에 교수를 하고 있을 때 호주 캔버라인가 어디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국 신학을 소개한다고 이제 이대 기독교학과 교수가 살풀이 춤을 췄어요. 거기 가서. 그 이대 기독교학과 뒤집어진 거지. 엄마들이 이제 그때도 엄마들이 목소리가 셌나 봐. 응? 정현경인데 이제 그 정현경인데 아예 라스트네임을 빼버렸어요. 성을. 현경으로 이제 라스트네임 자체가 좀 가부장적인 유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현경으로 통하다가 유니언 신학교에 있었는데 여기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신학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보기엔 별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분은 아니에요. 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현경 교수가. 이해조 대신 중간. 그래서 그때 앨리스 워커랑 친해서 그때도 또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이제 이론이 이제 백인 여성들은 참정권을 막 달라고 하면서 쟁취하려고 하면서 흑인 참정권 먼저 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백인 여성들이. 그러니까 참정권을 필요로 하지만 흑인 여성은 교육이 아닌 보호를 위한 참정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얘들은 좀 더 배워야 돼.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블랙 파워를 상징하는 들어올린 주먹, 이 유명 그림 있죠. 그리고 점성술의 비너스 상징의 결합은 이 두 집단 사이의 교집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성 블랙 페미니즘의 그 상징은 다음 장에 나올 텐데 비너스와 그 주먹을 불끈 쥐어올린 블랙 파워 운동하고 이제 겹친 거죠. 두 집단 사이에는 인종차별적 자본주의는 노예제에서 시작한다는 비판 등의 사상이 공유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노예제를 일단 극복하자. 그것만 공유되었지 그 노예제 안에서 많은 여성들이 더 핍박당하고 처치가 아닌가 우리 도노반 씨가 얘기했듯이 그 흑인들 사회에서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남성성이 채찍질 맞고 농장 주들 앞에서 무시당하니까 오히려 집에 가서 그런 화풀이를 여성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흑인들이 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만의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흑인 남성들이 그런 운동을 했는데 또 흑인 페미니스트들은 흑인 국가주의는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흑인 국가를 만들어서 나가는 건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게 겁니다. 이제 raised fist, 치켜 세운 주먹, 비너스 심볼. 비너스는 항상 여성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비너스는 천문학 용어라면 금성이죠, 금성.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계명성, 대구에 계명대학도 있는데 계명성. 그래서 비너스 피스트라고 하는 것이 블랙 페미니즘 운동의 상징적인 그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성 표시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을 때, 그죠? 근데 저는 비너스 피스트는 처음 보는. 네. 응? 찾아보니까 많더라고 구글 이미지에. 모른다 그래. 그래서 찾으면 그것만 나오겠지. 또 그게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강의 중에 처음 들었지만 물론 당연히 근데 그만큼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 흑인 여성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했다는 걸 수도 있지. 거기에 관심 가진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그 이미지일 수 있는데 우리는 무지했을 수도 있는 거죠. 남자는 주먹이고 주먹이야. 원래 저거 치킨 들면은 저거 올림픽 할 때 저거 치킨 들었다고 징계하고 그랬었잖아. 그때 한창 블랙 라이프 매터스 할 때.
그래서 1991년, 아주 최근이죠. 뭐 30년 전인데, 그때 가서야 흑인 여성 운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탈식민지 흐름과 같이 가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2주 뒤에 스피박이라는 사람 하면서 탈식민주의를 할 텐데, 우리 라틴 아메리카 할 때도 탈식민주의 좀 했는데요. 탈식민주의라는 건 이제 우리가 왜 항상 제1세계 유럽이나 미국의 타자가 되어야 되냐. 우리는 더 이상 타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저들을 타자로 보자는 하는 운동이 탈식민주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라틴 아메리카 할 때도 라틴 아메리카 좌파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게 탈식민주의 사상가들이 워낙 뛰어난 사상가들이 많아서 그런 운동이 됐는데 스피박 같은 사람은 이거조차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주체가 되고 쟤들 대상화되면 어차피 논리 구조는 제대로 흉내낸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치고 나옵니다. 스피박은. 그래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뭐, 스피박도 물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인도계 이제 학자인데요. 여성 학자인데. 그, 들레지의 온 그라마톨로지라고 하는 무지무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문을 이 스피박이 썼습니다. 그래서, 야, 이 책을, 근데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야,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 책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스피박 거만 읽으려고 한번 읽어보려고. 근데 서문이 거의 본문의 한 3분의 1이 돼. 스피박이 쓴 게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 시간 나면. 근데 다행히 이게 오래된 책이라 그런지 PDF 파일이 그냥 인터넷에서 공짜로 돌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 그 프린터가 우리 교인이 별로 안 되니까 한 달에 리스하는 만큼 채우지를 못해요. 앞으로 대량 복사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십시오. 그래갖고 한 수백 페이지를 해놨네. 근데 언제 읽게 될지 내 영어 실력에 그 수백 페이지를. 근데 복사해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규진 씨가 좋아하는 루카치가 또 루카치의 그 한국말로 영혼과 형식이라는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건 그 두꺼운 책은 아닌데 영혼과 형식을 이제 사서 읽다 보니까 그 앞에 또 누구냐면 주디스 버틀러가 또 서문을 이만큼 써놨더라고. 그래서 야, 여성학자들이 요즘 쎄구나. 자기들만의 시각으로 들레즈도 재해석하고 루카치도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만 서문만 읽어서 한번 공부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여성학자들의. 네, 그렇습니다. 들레즈가 아니고 데리다? 데리다. 데리다지. 다 DC라 헷갈렸어. 같은 DC. 또 있어. 바울 쓴 사람이 누구지? 사도 바울 쓴 사람이. 거기도 DC인데. 바디유, 데리다, 들레즈 하다 보면 맨날 헷갈려. 다 DC들이라. 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과 그러니까 안젤라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 여성학자가 있는데 흑인이죠, 당연히. 이 사람이 여성 인종 계급이라는 책을 읽는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고요. 요즘은 워낙 뭐 사다 보니까 한이 없더라고. 다 읽고 또 언제 또 읽어 두꺼운 책들을. 그래서 마침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우리말로 된 그 서평이 좋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안젤라 데이비스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성 인종 계급 그 책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서평을 어디서 내가 따왔습니다. BLM 운동,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과 여성 운동, 퀴어 운동, 반전 운동, 감옥 산업 복합체 폐지 운동, 노동 운동, 월가 전령 운동 등의 기수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감옥 산업 복합체 운동은 우리 저거 할 때 누굽니까? 저기 갑자기 또 네그리 할 때 잠깐 나왔었죠. 네그리도 이 운동에 조금 관계를 했었죠. 네그리 할 때. 그러니까 요즘 그 감옥이 이제 군산 복합체처럼 감옥을 이제 민간이 다 이제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그 많은 이권이 걸려 있고 이익이 남고 한다 그러죠.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전업주부는 억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백인 여성들은 전업주부가 억압이니까 해방되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흑인 여성들은 전업주부가 해방이야. 그러니까 니네랑 우리랑 출발이 틀린 거야. 그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집에 살림만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흑인들이 밖에서 똑같이 노예로 일하고 들어와서 또 집에 와서 요리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안 하면 또 남편들이 두드려 패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노예제 반대 운동과 여성 운동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두 운동이 어떻게 연대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배제해 왔는지, 백인 남성 권력이 어떻게 소수자 운동을 승자 없는 파이 게임으로 만드는지, 약자들이 어떻게 그 억압에 공모하고 분열하게 되는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평을 봤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되죠, 무슨 말인지. 사실 모든 페미니즘 운동이
그때 얘기했듯이 사실은 여성의 참정권이나 여성을 백인 여성들을 일터로 끌어내렸던 것이 오히려 산업에서 그 흑인들이 막 몰려오니까 흑인들 대신 여성들을 좀 값싼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백인 여성들을 산업시장으로 끌어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리저리 어쨌든 남성 중심의, 백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너희들 뭐 돈 벌게 해줄게, 너희들 언제까지 가정에 갇혀 살을래, 막 이러면서 꼬셔내지만 사실은 그걸 다 교묘하게 조절해갖고 승자 없이 자기들 결국은 똑같이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아까? 파이 게임으로 만드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책을 직접 읽은 게 아니라 서평만을 따왔는데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해온 모든 백인 남성 중심의 운동이나 해방운동이나 또 백인 여성 중심의 여성 해방운동은 전부들 속지 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부릅뜨고 바라봐야 된다고 안젤라 데이비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젤라 데이비스의 책에 보면 흑인 강간범, 이제 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흑인 강간범 신화를 이용해 이를 인종주의적으로 이용합니다. 유색인종 남성에게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열등감의 표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의 대리 전쟁터인 거죠. 여성을 하나 놓고 흑인이 강간하느냐, 백인이 강간하느냐. 근데 뭐 저한테 그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흑인이 강간하고 백인을 강간하면 항상 신문에 크게 나오죠. 그죠? 근데 사실 뭐 백인들이 강간 안 하겠습니까? 백인들도 강간 많이 하지. 근데 우리가 항상 보는 거는 영화를 통해서 보거나 언론에 막 열심히 나오는 것은 다 흑인들이 뭐 술 먹고 여자들 두드려 패고 강간하고 그런 것만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백인 남성들은 또 흥분하고 지들도 똑같이 하면서 이면에서는 대리 전쟁터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임신 중지, 뭐 낙태를 말하는 거겠죠. 강제적으로 당했던 흑인 여성들의 임신 중지와 백인 여성들의 임신 중지 운동에 한계가 있다는 거,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백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뭐 우리 애 들라도 돼 뭐 이러고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걸 또 똑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흑인들은 일단 남편들이 다산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흑인 문화가. 그리고 여성들은 오히려 강제로 임신 중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걸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젤라의 얘기는 평등을 원한다면 함께 싸우라는 거죠. 함께 싸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제대로 같이 이해하면서 싸워야지 힘이 생기는 것이지 왜 그렇게 니들끼리 싸우려고 하느냐. 백인들은 흑인들과 동조하고 흑인들도 더 이상 너무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같이 전쟁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차별이라는 말, 그러니까 흑인들은 이제 백인 여성들은 우리 다 똑같은 여성들이야. 라고 하면서 흑인 여성들을 돌보고 하는 척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다르잖아요. 임신 중지 문제도 그렇고 전업주부 문제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임신 중지라는 말은 저는 처음 듣거든요. 요즘 임신 중절. 중지라 그래요, 요즘은. 낙태란 말이 너무 좀 세게 들리니까 예. 스스로 내가 임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에서 그러니까 중절은 약간 수술의 의미고 이거는 이제 자기 의지, 여성의 의지의 문제라 그래서 임신 중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설프게 차별을 부정하지 말아라. 다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학자 사람 중에 이반 일리치라고 이 사람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미국 카톨릭 신부였는데 예수회 신부였는데 나중에 신부직도 반납하고 좀 심해요. 이분 학교도 거부하고 병원도 거부해. 그래갖고 60대 초반에 이만큼 혹이 났는데 지나고 나서 의사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지. 그 수술하면 그냥 살 수 있는 건데 죽어버렸어요. 60대 초반에. 현대의학을 다 거부해서.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가 느낀 거는, 야, 이반 일리치처럼 깨끗하게 사진 사람이니까 이 책이 통하지. 요즘 잘못 썼다. 이 책은 굉장히 이 사람은 차이를 강조해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예수의 신부고 하니까. 그래서 읽으면서 참, 우리 같은 사람이 함부로 정치적 올바름 없이 함부로 이런 책 흉내냈다가는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을 텐데 그래도 1리치니까 통하나 보다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분이 1리치가 주장하는 것도 차이가 있는 것을 어머니는 인정하자는 거지. 그 안에서 싸우고 그 공감대를 줄여나가는 거지. 그 차이점을 줄여나가는 거지.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지. 우리 다 하나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1998년에 벌써 이제 30년이 다 돼갑니다. 이 교회 처음 부임했는데 그때는 교인들이 한 70명 정도 됐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다 까먹은 압니다.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습니다. 나이들이 드셨고. 우리 교회 축세원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때 수련회란 걸 했어요. 이제 하루 교회를 빠지고 이제 어디 기도원 같은 데 빌려가지고. 근데 주제를 나보고 정하라 그러더라고. 처음 온 목사라. 그래서 그때 왔을 때 약간 교회가 분열상이 있었어요. 내가 오는 걸 두고도 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딱 주제를 삼았어요. 좀 너무 뻔하잖아. 근데 참 주제가 나도 내가 그렇게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때는 그랬더니 그 우리 교회 이제 대표적인 문장로란 분인데 그분이 몇 년, 한 10년 전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수련회 갔다가 그거 끝나고 나서 교회가 반으로 쫙 갈라졌다 그러더라고. 하나 되게 한다는 게 참 파쇼적인 거죠, 사실은. 지금도 많이. 그러니까 우리 다 같아. 어떻게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 다르고. 그런데. 오늘 이거 왜 스텔라 와서 이거 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DC 갔다 와서 흑인의 역사를 보고 거듭났다 그러던데.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라베카 홀이라는 사람의 웨이크란 책. 우리말로도 그대로 웨이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한글로 웨이크라고. 그러니까 번역을 따로 안 했어요. 이 책도 최근에 번역돼 나왔는데 이건 이제 프레시안에 또 이게 약간 서평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책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 흑인들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책은 뭘 주장하냐면요. 흑인 여성들이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량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학적으로 추정해 나가는 건데 그들이 분석한 거 보면 노예 제도가 시작된 400년 동안 36,000건 이상의 노예무역선 항해자를 분석해 최소 10%의 반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3,600건의 노예 반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반란은 뭐냐? 백인들 다 죽이고 물에 빠뜨리고 자기들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해 기술이 없으니까. 나침반을 보는 방법도 몰랐을 거고.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흑인들도. 근데 노예로 안 끌려간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렬한 죽음이죠. 근데 또 이제 그 라베카 홀의 연구에 따르면 노예선에 탄 여자가 많을수록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흑인 남성 노예들은 배 갑판 밑에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데 여성들은 항상 반항의 기미가 없으니까 그들의 이제 이 책의 그대로 표현에 따르면 그들의 손 닿는 곳에 뒀다는 거죠. 왜? 심심하면 자기들의 욕정도 풀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또 반란을 일으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쇠사슬도 안 채우고 갑판 위에 뒀다는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이제 성적 놀이개로 삼으려고. 그런데 그 여성들이 주체가 돼서 항상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이분의 그 추론이 뭐 다 100% 옳은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계량사학자들이 최소 10%의 반란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게 다 여성들이 주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어쨌든 여성학자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결론이 네.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묶어놓지 않으면 반란이 많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근데 이제 흑인 여성 신학에서는, 여성 페미니즘, 우머니즘 같은 데서는 여성들을 열등한 존재로 보니까 묶어두고, 그것도 그러네, 또 듣고 보니까, 그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올바름으로 받아줍시다. 그러니까, 풀려 있어도 못할 만큼 여성들이 열등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풀려 있어도 그냥 질의 겁을 먹고 못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1789년 영국 추미론 고문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걸 봤다는 거죠. 성인 남성 노예는 족쇄를 채워 주 갑판에 둔다. 여자나 여자아이는 족쇄 없이 선미 갑판에 둔다. 역사가들은 이 같은 반란 덕에 팔려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노예가 최소 1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익사했겠죠. 고향으로 못 돌아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플로리다에서 무슨 그 주지사란 놈이 그놈이 다음에 그 공화당 후보로 아주 위력하잖아. 뭐 노예제도가 축복이었느니 왜 빠져 죽고 그래 와서 여기서 좀 두드려 맞더라도 미국서 좀 대대로 잘 살지. 이런 논리가 완전 쓰레기 논리죠. 쓰레기 논리. 뭐 이 레베카의 그 주장 이런 거 아닐까요? 흑인 여성들, 그들의 동료 남성과는 달리 투쟁의 역사조차 역사서에서 삭제된 이름 없는 노예들인데 그들을 발굴하는 거지, 레베카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했다는 거지. 레베카는 그들을 반란의 주인공으로 다시 주목했습니다. 편지 한번 보내세요. 나는 동의 못 한다고.
풀어놓은 게 반란하게 가능했던 거지. 여성이기 때문에 반란이 가능하냐? 그건 아니야. 1707년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근데 참 이 미국 학자들은요 이런 책을 하나 쓰면 어쨌든 그 독자들이 많아서 하나만 히트치면 다 먹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료 수집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추미론까지 가서 자료 조사하고 퀸스 카운티 뉴타운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백인 7명이 살해당하고 노예 4명이 처형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후 노예들의 음모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그런 법령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구체적인 노예제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주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1707년인데 그전에는 그냥 노예가 사적 재산이었지 헌법이나 이런 데로 제도로 자리 잡지 않았던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죠, 그 잘. 그러니까 우리는 뭐 노예 끌려와서 그냥 노예 제도인가 보다 했는데 18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노예 제도 자체는 링컨이 몇 년, 1800년대, 1800 후반에 하죠. 노예 해방을.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노예든 그 전에 물론 사적으로 자기들이 데리고 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린치도 가고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흑인들은 물론 이제 노예로 끌려왔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좀 그러니까 인덴처 서벤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뱃삭이나 뭐나 해갖고 이제 빚을 지고 오는 거죠. 자발적으로? 네, 그래서 그 몇 년 이상의 서비스를 하면은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고. 근데 그때는 미국 자체가 이제 환경이 혹독하다 보니까는 그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출면은 거의 비슷했다고 그래요. 노예랑 흑인 노예랑. 근데 이제 백인 노예도 있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거의 백인 노예랑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끝나는 거고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고. 근데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반란을 한 거예요. 그건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서부터 이제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주의적인 정책을 펴갖고 흑인하고 백인하고 갈라놓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자유권을 얻은 흑인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1707년 이후에 노예 제도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흑인들을 다 이제 몰아붙인 거지. 노예제 속에 넣은 거지. 그 분노의 추적자 장고란 영화 보면 막 흑인이 총 갖고 막 사람들 죽이고 하니까 이제 그 흑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 누구죠? 거친 녀석들, 잉글로리 바스터즈의 나치 장교로 나왔던 사람이 그 영화에 나오잖아. 얘는 자유권을 얻은 흑인이라고, 노예 아니라고 막 그래서 말리는 걸 봤는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그 영화 분노의 추적자 장고는 물론 그 이후 영화지만 초기에는 뭐 그런 건 많이 읽었어요, 진짜. 심지어는 뭐 결혼도 한 경우가 많고. 분노의 추적자 장고는 뭘 추적한 거야? 안 봤어 그거? 최고의 명화야. 본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 봐갖고. 자기 와이프를 찾는 거야, 노예가. 그 배우 이름 뭐죠? 그 유명한 배우인데. 자기 와이프를. 노예로 팔아간 자기 와이프를 찾는 거고, 잉글로리스 바스터즈의 악독한 나치 장교로 나왔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배우는 치과 의사인데, 그야말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쓰는 숨은 공로자인 거야. 그리고 다니면서 이제 노예들 해방시켜주고 자기가 돈으로 사고 막 그래. 근데 그 영화에 또 흥미로운 장면 하나는 그런 식으로 와이프를 찾는 영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네. 그렇지. 그런데 그 영화에 재밌는 건 뭐냐면 제이미 뭐지 배우 이름이? 제이미 박스. 아까 독일 장교 그 사람은 크리스토프 와이츠. 맞아. 근데 그 영화는 뭐가 재밌냐면 한국 영화처럼 누구 죽일 때 너는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고 뭐 설명하고 죽이지 않아. 꼭 한국 영화 그러다가 반격당하잖아. 뭐 이래요. 근데 얘는 설명 없이 그냥 나쁜 놈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야, 통쾌하더라고. 내가 본 최고의 통쾌한 영화. 나쁜 놈 나한테 나쁜 죽여. 통쾌하더라고. 갑자기 그 얘기 왜 했지? 또 그 영화에 보는 거 재밌는 장면,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은 그 치과 의사가 이제 흑인을 데리고 갔어, 이제. 그래갖고 이제 어느 들판에서 야영을 하는데 그 치과에서 하도 뭐 흑인을 위하고 하니까 그 지역 KKK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KKK가 얼마나 바보냐면 말을 타고 막 공격하는데 한 놈은 KKK
가면이 쉽잖아. 그냥 구멍 2개 뚫린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제대로 못 써. 아이씨, 어떻게 쓰는 거야? 막 그런 장면이 나오고. 기억나죠, 그거? 그리고 치과의사는 이미 그 사람들이 올 줄 알고 이미 딴 데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공격해서 되게 폭탄이 터지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영화 얘기할 때마다 흥분하네.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 1707년 퀸스 카운티 뉴타운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사건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은 남자 주동자는 인디언 샘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디언이었는지 그건 잘 구별이 안 되는데요. 여자는 그냥 니그로 계집, 니그로 악마, 뭐 위치 뭐 이렇게 나왔겠죠. 비치 아니면 위치겠지. 근데 남자는 교수형을 처했고 여자는 화형을 처했는데요. 14세기 영국에서 여성이 자기 남편을 때리거나 왕에게 거역하면 화형을 시키는 법이 14세기 영국에 통과가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보는 것이고 주인의 그 혹독한 거에 반역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화형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참 미국 사람은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그들을 문명화시켜줬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흑인이 뭐 이거는 제가 한참 넘겨짚은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아프리카는 대체 좀 모계 사회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렇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그 뭐 노예들이 팔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밑에 있는 거고 이제 남성이 팔리는 거고 좀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좀 더 이 가족의 중심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반란을 했었다고 그래서도 그 주도적인 게 그러한 사회적인 요소가 있는 거가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연구들이 자주 나오는 건 좋죠. 뭐 가끔 말씀하셨듯이 공반장이 논리적 좀 전개가 좀 급진적인 건 있지만. 예. 우머니즘은 이제 칼라 퍼플 저자 앨리스 워커가 만든 영어고요. 워커는 한국에 와서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머니스트와 기존 페미니스트의 차이를 자줏빛과 엷은 자줏빛인 라벤더의 차이로 비교하면서 강렬한 열정으로 가득 찬 우머니스트는 자신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음악과 댄스, 달과 영혼을 사랑하는 여성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신학생이 있어서 알겠지만 요즘에 이제 그 신학 분야, 우머니즘은 거의 여성 신학과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페미니즘이 너무 좀 철학적으로 흘러서 그런지 아무래도 흑인들이 더 기독교 신앙은 보수적인 데가 있으니까 이제 우머니즘은 뭐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건 페미니즘도 있겠죠. 우머니즘이라는 제목을 달고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그 책을 보니까 우머니즘을 단 제목의 책들이 많더라고요. 페미니즘 책은 별로 없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제 페미니즘과 우머니즘 똑같은 거지만 또 우머니즘은 블랙 페미니즘의 한 분파이긴 하지만 굳이 제가 그냥 느낌으로 이건 뭐 어떤 책에서 추정한 건 아닌데 느낌으로만 보자면 우머니즘은 약간 기독교권이랑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가잖아요. 워커가 뭐 자줏빛 강렬한 열정으로 가득 찬 우머니스트는 자신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음악과 댄스, 달과 영혼을 사랑하는 여성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우머니스트 오늘 또 왜 안 왔어? 자, 오드리 로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이 책에 나오는 그 제일 마지막 인물입니다. 우리가 교재로 삼았던 페미니즘 철학 인문에. 이분은 1934년에서 굉장히 일찍 58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암이, 여러 가지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민권운동 당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흑인 남성은 흑인 역사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거죠.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앞에서. 성차별에 반대하는 백인 여성은 흑인이나 또 레즈비언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초에도 지금도 사실은 뭐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그 동성 결혼이 많은 그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드리 로드로 이 사람이 한 말한 것은 자기는 흑인에다가 레즈비언에다가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에 삼중고를 당했다는 거지. 사람들이 뭐 흑인도 레즈비언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을 것 같아. 백인들이 보기에는 지들은 해도. 근데 또 이 사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도노반이 말한 거랑 연결될 수 있는데 게이 남성과 결혼을 했어. 그 애를 낳았어. 둘을. 그리고 다시 헤어졌어. 그 흑인 여성들의 특별한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애가 갖고 싶었는지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딸 둘을. 재밌죠, 그거는. 그리고 다시 이제 헤어져서 나중에 뭐 서사모아인가 거기 출신인데 그러니까 뭐 푸에르토리코 이 비슷한 지역에
그래서 나중에 그 고향에 가서 다른 레즈비언 여성하고 이제 임종할 때까지 그 여성하고 지냈는데 어떤 그 게이 남성하고 합의가 됐겠지? 그러니까 살았겠지? 우리 애만 낳고 헤어집시다. 차이는 우리의 창의성에 불꽃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극성이라며 차이를 무시하는 백인 페미니스트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 되는 게 좋은 거지 뭘 차이를 따지고 그래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차이는 우리의 창의성에 불꽃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극성. 아주 말이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차이와 반복, 그건 들레즈 맞죠. 차이와 반복은.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 얘기했을 때 차이를 통해서 계속 차이가 반복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랬던 것처럼 뭐 이 사람이 들레즈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또 읽었겠죠. 들레즈면 이 사람이 살던 세대면 들레즈 한창 유행할 때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들레즈 사상이랑 비슷하죠. 차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차이가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합일점을 찾아가되 그렇다고 영원히 합일되지 않는. 그걸 또 이제 누굽니까? 아간벤 같은 사람은 이제 뭐 남겨진 시간이라 해서 계속 차이가 줄여져도 끝까지 합쳐지지 않는 그 시간이 남는다. 이런 걸 또 남겨진 시간이라고 썼는데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어록을 보면 주인의 도구로 그가 만들어 놓은 게임 안에서 일시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한국이나 어디서 항상 운동권에서도 그랬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 민족 모순이냐 계급 모순이냐 했을 때 이제 뭐 80년대는 워낙 NL들 민족 모순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컸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 뭐 윤석열 퇴진 운동하는 뭐 우리 교인들이나 이 사람들 보면 지금 기존에 여기 NL 계열들의 그 운동 선배들이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알아듣게 얘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의 것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 어떤 제도가 우선돼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모순을 먼저 해결하는 거지 정권이 뭐 윤석열을 딴 사람 된다고 해서 뭐가 그리 나아지겠냐는 입장이다. 라고 했더니 또 그 친구들 늘 해왔던 고민들이 있죠. 그래도 윤석열 같은 사람보다 뭐 이재명 같은 사람이 혹은 문재인 같은 사람이 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우리 그거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우리 영식 씨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뭐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근데 뭐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바꿔야지 그 프레임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말짱황이다. 근데 그런 말 하기 위험하잖아. 대의민주주의 바꾸자 그랬다. 이건 파시스트야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우리 교회도 책이 있을 거예요. 왜 선거는 뭐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가 그런 책도 있어요. 미국 사람이 쓴 건데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그런 거 봐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대안이 있느냐 또 그것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엉거주춤 얹혀가는 거지 대의민주주의에. 1980년대까지 서구 페미니즘 이론은 젠더 외에도 인종이나 계급, 섹슈얼리티, 시민권, 학력, 나이 등 여러 변수들이 여성들에게 억압을 가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자체, 여성성에 대한 차별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봤지만 아니잖아요. 젠더,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시민권. 또 미국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시민권, 영주권, 불체적 얼마나 억압이 심해요. 학력, 나이, 여러 변수들. 미국에도 나이가 중요한가 보죠. 이거는 그 이분의 책에서 나왔으니까. 여러 변수들이 여성들에게 억압을 가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드는 여성 혐오와 동성애 혐오는 인종차별, 계급차별 등과 맞물려 작동하며 서로를 강화한다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여성 페미니즘 진영에서 왜 그렇게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옹호자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모든 차별을 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운동의 범주가 넓어졌다는 거지. 예전과 달리.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만 살면 되는데 여성들만 내 권리만 유지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근데 동성애자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하네요. 동성애자들한테는 자기들 우군이 있으니까 나쁠 거 없지. 우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의 이슈를 그쪽에서 그냥 삼켜버린 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로서의 동등을 외치고 싶은데 같이 짬뽕이 되면서 그냥 페미니즘의 그런 185 그냥 185 외쳐버리면 자기네들이 아래 범주로 넣어버리는 그럴 수도 있죠.
아, 바비? 예, 그 요즘 그 오펜하이머하고 같이 막 근데 거기서 그 엘렌이라는 동성애 같은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엘렌은 그 바비의 페미니즘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엘렌의 그런 동성애자들의 그 라이트의 권리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페미니스트들이 네, 관심이 없는 게 나와요. 그거 저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바비? 바비 그 실사 영화예요. 근데 포스터는 꼭 애니메이션 포스터 같아. 아동극처럼 아동극.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오드리의 책 시스터 아웃사이더에 나온 건데요. 나는 내 두 언니들보다 더 까맸고 아버지는 우리 중 가장 까맸다. 나는 항상 언니들을 질투했다. 어머니가 언니들은 너무 착한데 나는 항상 말썽만 일으키는 못된 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썽쟁이 같으니라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언니들은 깔끔한데 나는 단정하지 못했다. 언니들은 조용한데 나는 시끄러웠다. 언니들은 예의 바르고 얌전한데 나는 난폭했다. 언니들은 피아노 레슨을 받았고 모범성을 받았다. 그도 아주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어서 그런지 좀 집에 뭐 살았나 봐요. 그죠? 어릴 때 피아노 레슨 받고 그랬으면. 난 아버지 주머니에 돈을 훔쳤고 비탈게 썰매를 타다가 발목을 부러뜨렸다. 언니들은 예뻤고 나는 까맸다. 못됐고 짓궂은 타고난 말썽꾼. 그게 나였다. 못됐다는 건 까맣다는 뜻일까? 성숙해질수록 점점 까매져가는 내 몸에 갈라진 틈마다 끊임없이 레몬 주스를 문질러댔던 기억. 우리 배우 아주 가수 인순이가 초등학교 때 그 사람도 저보다 나이도 한두 살 많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 그 흑인 혼혈에 대한 모멸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학교 갔다 오다 동네 그 시골 출신이니까 동네 내과에서 조약 돌려서 얼굴을 팍팍 문질러대잖아. 피가 날 정도로. 그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근데 아마 또 이 서구에서 이런 게 있나 보죠. 레몬 주스를 바르면 하얘진다는 그런 속설이 있나 보지. 끊임없이 레몬 주스를 문질러대던 기억. 죄 많은 내 검은 팔꿈치와 무릎, 잇몸과 유도, 목주름과 겨드랑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여성들이 겪었던 그런 흑인 여성들이 겪었던 이런 고통을 이 오드리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그 옛날 스파이크 영화에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기억이 무슨 영화? 스파이크. 근데 흑인들 사이에서도 그 피부 색깔을 갖고 자기네들끼리 인종차별이 있어요. 아니, 그래. 그래갖고 좀 더 허연 애들은 좀 더 이쁘고 좀 새까만 애들은 또 이제 좀 더 야생적이고. 근데 80%가 백인 혼혈이라며 지금 미국의 그렇죠. 흑인들이. 근데 근데 그거 백인으로 인정을 안 하니 말이야. 1%만 까매도 깜둥이라고 치니까 말이야. 정말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페미니즘 문제는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일단 동조 못하고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PC, Political Correctness로 그냥 일단 이해해주는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페미니즘은 지금 너무 이게 뭐 성적 지나치게 그 아직 차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지나치게 여성의 어떤 성적 자유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치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PD 계열의 그 많은 의견을 수렴 못한 지금의 뭐죠? 정의당이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어떤 젊은 여성 2명을 이제 국회의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뭐 그 여성들 나름대로도 하는 일이 있겠지만 뭐 그 여성들 먼저 실수할 때마다 막 우리 진영에서 막 그 여성들 폄하하는 건 난 그건 보기 싫지만 어쨌든 불만인 건 사실이에요. 뭐 근데 그래서 지금 계속 정의당이 이제 죽을 쓰고 있는데 심지어는 한국의 여성 운동에서 그 박근혜 될 때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박근혜를 지지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박근혜가 되는 것만으로도 한국 여성 운동의 여성계가 굉장히 진일보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 박근혜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 그때 누가 좀 험한 말 하는 김영옥이 그랬던가? 생식기만 여성이라고 김영옥이 한번 그랬었지. 그 지 아버지의 그거를 갖고 왔으면 여성이 아니지. 박정희지, 박정희. 그냥 리틀 박정희인 거지.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한국도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나갈 바가 좀 앞으로 갈 길이 멀고요. 너무 아직도 전투적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그 대중들의 그 공감을 잘 못 얻는 것도 있고. 김정은이 그랬나? 그리고 또 저기 뭐죠? 그 뭐 박원순 사례도 봤듯이 그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그런 페미니즘 운동에 그리고 동성애의 그런 프라이드 같은 그런 거 다 시청 앞에서 하게끔 해주고 그랬는데도 한번 여론 잘못하니까 그야말로 아주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그냥
몰아가는 그런 걸 봐도 참 이게 복잡하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바가 많다, 페미니즘은. 그렇지만 흑인 여성들은 어쨌든 뭐 가끔 우리도 뭐 부딪히다 보면 우리랑 문화가 틀리니까 불쾌한 부분도 있고 왜 그렇게 목소리는 크고 덩치들은 큰지 무서워서 피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의 한과 그들의 고통을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또 우리가 페미니즘에 접근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만하겠습니다.